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던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면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제 집을 가지게 된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죠. 제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셨고 주로 저희 집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은 대부분 나물과 채소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단짝 친구 효상이의 집에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과는 다르게 꽤나 부유하게 살았던 효상이네 집에 놀러 가면 효상이 어머님이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 바깥 수도가 얼어 잘 씻지도 않던 저를 효상이 어머님은 싫은 내색 하나 비치지 않으시고 늘 반갑게 환영해 주셨죠. 가끔은 온 김에 효상이와 물놀이를 하라며 화장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어린 제 자존심이 혹시라도 상할까봐 씻고 가라는 말 대신 놀고 가라는 말로 대신해 주신 거겠죠. 이후 집안에 여유가 있던 효상이는 서울의 미대에 진학을 했고 저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바로 근처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해서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니던 우리는 처음으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서로 자주 편지나 전화로나마 연락을 주고받았고 방학을 맞은 효상이가 서울에서 올라올 때면 효상이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저의 퇴근 후에 만나 소주를 마시며 붙어 다니곤 했죠. 야, 동혁아, 난 너랑 붙어 다닐 생각 하나로 그 험난한 서울에서 버틴다. 우리 진짜 나이 40 먹고 50 먹어도 꼭 우리 사이 변치 말자. 어우, 징그럽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땐 예쁜 마누라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들도 없고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살아야지. 누가 같이 살기라도 하재? 그건 나도 싫다. 그래도 너무 멀지 않게 살면서 이렇게 만나 세상 두려울 것 없이 떠들고 놀고 고민이 있으면 술잔 부딪혀가며 한 입에 털어버리고 그렇게 만나면서 살자 이 말이야. 가끔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함께 왁자지껄 어울리기도 했지만 우린 주로 둘이만 붙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술 한 잔 걸치고 효상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뭐가 그렇게 든든했는지 세상에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우린 서로 다른 시기에 군대를 다녀왔고 저 또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한동안은 서울살이에 적응하랴 새로 취직한 회사 일에 치이랴 정신이 없어 효상이와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죠. 효상이 또한 대학 졸업 후 일이 바쁜 건지 연락이 통 없었고요. 그러던 와중 중학교 동창놈이 동창회를 한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통화에서 저는 효상이의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되었죠. 바로 효상이의 집이 무슨 이유에선지 쫄딱 망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시던 효상이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 동창과 전화를 끊자마자 효상이에게 연락을 해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한 술집에서 만난 효상이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자신만만하게 반짝이던 눈빛은 총기를 잃어 흐리멍덩해져 있었고 비쩍 마르고 눈가도 캥해져 아주 겉모습이 볼품 없어졌더군요.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진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야, 효상아, 너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며? 태연이 놈한테 들어보니까 너네 집 다른 데로 이사도 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연락은 무슨 집안 쫄딱 망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넌 얼굴 좋아졌다, 야. 서울살이 이제 적응 좀 됐나 봐? 적응은 무슨, 회사에서 시키는 일에 비해 월급은 쥐꼬리 떼만도 못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 그뿐이냐? 그 조그마한 월급 쪽에서 집에도 보태드려야지. 요새 부모님 몸도 많이 안 좋으셔서 그나마 남의 땅 빌려서 지으시던 농산물 수확도 시원찮으셔. 물론 일을 안 하시는 것보단 나으시지만 말이야. 아무튼 내 근황이야 됐다 치고 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속상하게. 엄마가 집이 망할 때 충격을 받으셨는지 좀 쇠약해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두 분 다 건강에 큰 이상은 없으셔. 나야 뭐 허구한 날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이나 그려대고 있지. 재료비만 잡아먹는 그 쓸모없는 짓 말이야.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쓸모없는 짓이라니. 너 학생 때 공모전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잖아, 임마. 어떻게 재능이 한순간에 빛을 발하냐? 반고후바. 살아있을 땐 그렇게 인정 못 받던 사람이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장이 됐잖아. 우리 아직 젊어. 이제 29이라고. 아직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왜 그런 죽상으로 돌아다녀? 너 원래 이런 놈 아니었잖아. 항상 자신만만하고 세상 무서울 거 없이 활기차던 놈이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이 다 무너진 놈 마냥 굴어? 동혁아, 난 말이지. 내가 대단한 천재까진 아니어도 꽤 물건이 될 만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집이 망했어도 내가 이 두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집안 정도는 금세 다시 일으킬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현실에 내던져지니까 아니더라고. 뒷받침해줄 백도 없고 돈이 없어 어떻게 홍보할 방법도 없으니 아무도 날 찾질 않아. 어떻게든 그림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고 무작정 돌아다녔는데 어림도 없더라. 이름도 없고 그다지 특출나지도 않는 그림을 자신들이 왜 사야 하냐면서 단박에 거절하더라고. 동혁아, 나 있지? 사실은 별 재능이 없었나 봐. 주위에서 떠받들어 주니까 내가 뭔 대단한 놈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는데 사실 내가 별 볼 일 없던 놈이라는 걸 깨달아 버리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림 그리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 어쩌냐?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동혁아? 그렇게 매사에 자신만만하던 효상이의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제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서울에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처지에 뭘 어쩌겠습니까? 그 비좁은 고시원에서라도 나오게 해주고 싶어도 제 자취방 또한 제 한몸 누이기에도 비좁은 단칸방이었는데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술값만 제가 계산을 한 채 기운 내라며 효상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 1년 뒤 저는 회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죠. 고향의 동창들에게 술을 거하게 사며 청첩장을 돌린 저는 서울에 따로 떨어져 있는 효상이에게도 연락을 해 청첩장을 주며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전에 예쁜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타령하더니 우리가 벌써 장가들 나이가 됐구나. 시간 빠르지? 너 결혼식장에서 내 아내 될 사람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너무 예뻐서 말이야. 술을 한 잔 걸치며 결혼에 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왜인지 효상의 얼굴이 평소보다 유독 더 어둡더군요. 저는 일전에 들은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집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나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저번에 만날 때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이것저것 캐물은 건 아닌가 싶어 후회를 했던지라 이번엔 딱히 묻지 않기로 했죠. 효상이가 먼저 이야기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고요. 그렇게 제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비록 구김이 좀 간 양복이라도
멀끔하게 차려입은 효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야, 권효상, 너 무지 달라 보인다? 오랜만에 머리도 좀 빗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는데? 너무 보기 좋다, 야. 앞으로도 좀 이러고 다녀, 임마. 인물도 훨씬 훤해 보이는구만. 훤하기 무슨. 아무튼 축하한다, 동혁아. 이 말대로 재수씨 정말 한미모 하시네. 장가 제대로 가는구나. 잘 살아라. 효상이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고향 어른들과 동창들, 친척들까지 오셔서 인사를 하는 통에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마저 대화를 나누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효상이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은 후 밥을 먹지 않고 돌아가겠다며 제게 먼저 인사를 해왔거든요. 뭐? 야, 왜 밥을 안 먹고 가? 여기까지 와준 친구한테 나 식사 대접도 제대로 못하고 보낸 사람 만들 거야? 아니야, 나 정말 괜찮아. 일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돼. 일? 무슨 일? 너 일 시작했어?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나 먼저 갈게. 결혼 축하한다, 친구야. 나 간다. 저의 만류에도 효상이는 제게 뒷모습을 보이며 결혼식장을 떠나더군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지만 그 의문은 얼마 되지 않아 곧 풀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아내와 저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둘 모두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도 했고 워낙에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 여행은 당시 우리에겐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내에게 참으로 미안한 부분이죠. 아무튼 그렇게 집에 와서 축의금 봉투를 정리할 때였어요. 전 겉면에 단정한 글씨로 권효상이라고 적혀있는 효상이의 축의금 봉투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재빨리 봉투를 열어보았죠. 봉투를 열어본 저는 이내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첩장을 받을 때도 황급히 결혼식장을 떠날 때도 유독 효상이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봉투엔 꼬깃거리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반듯하게 접혀있는 하얀색 편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동혁아,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몇 자 적는다. 우선 네 결혼을 내가 그 누구보다 축하한다는 걸 꼭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너와 함께 있던 나는 세상 두려울 것 없는 무적이었다. 왜인지 혼자 있을 때보다 유독 너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친구인 네가 결혼할 땐 네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선물을 해주리라 다짐하고 꼭 다짐했었지. 내 처지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동혁아, 어제와 그제 라면 하나를 남기고 또 남겨 먹으며 6끼를 때웠다. 그렇게 아낀 돈이 고작 이 꼬깃거리는 10,000원짜리 한 장이야. 내게 그동안 염치 없이 매번 바깥 술을 얻어먹었는데 결혼식 때조차 이것밖에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네 앞에서 얼굴을 차마 똑바로 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밥값이나마 축내지 않으려 도망치듯 결혼식장에서 나온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동혁아, 내 가장 친한 친구 동혁아. 비록 내가 10,000원밖에 내게 주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혼 축하한다. 예쁜 재수 씨랑 아주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 말이야.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내가 언제까지고 응원할게. 이 등신 천치 같은 놈이 축의금을 10,000원밖에 못해서 미안하다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걸 안 제 마음은 얼마나 문드러졌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눈물을 뚝뚝 떨구자 놀란 아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제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가져가 읽어보더군요.
편지를 다 읽고서는 저를 안아주며 등을 다독여 주더라고요. 한참이 지나 제 눈물이 잦아들 때까지요. 겨우 눈물을 멈춘 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에겐 정말이지 너무도 염치가 없는 말이지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우리 축의금 들어온 거 이거 내 친구 효상이한테 보내주고 싶어. 우리 비록 신혼여행도 못 갈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린 삼시세끼 밥은 해먹을 수 있는 처지잖아. 내가 이 돈은 더 열심히 안 자고 안 먹고 하면서 악자까지 다시 모을게. 내가 이 친구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이대로 저 친구를 모른 척하면 나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 것 같아. 부탁할게,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우린 이제 부부인데요. 괜찮아요. 당신 그 착한 심성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데 당신 평생 후회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제가 차마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축의금 전부 다 하면 500만 원쯤 되네요. 이거 전부 효상 씨 드리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먼저죠. 제 아내 말을 참 곱게 하지 않나요? 생긴 것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 또한 얼마나 예쁜지 제가 정말 결혼 하나는 잘했다 싶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연신 고맙다고 내가 언젠간 당신 꼭 호강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바로 은행으로 가 효상의 계좌로 500만 원 전부를 보냈죠. 일전에 효상의 부탁으로 잠시 1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다행히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체가 잘 됐는지 확인한 후 저는 곧바로 효상이에게 이러한 문자를 남겼습니다. 효상아, 편지 잘 받았다. 네 표정이 왜 계속 어두웠나 했더니 그런 이유로 너 혼자 속을 끓이고 있었구나. 내가 네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멋대로 청첩장을 주어 너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운 것 같다. 오히려 미안하다. 방금 네 계좌로 500만 원 보냈어. 당장 끼니를 해결하든 아니면 집을 구해 옮기든 네가 급한 곳에 유용하게 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돈은 평생 갚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어렸을 적 너희 집에서 수도 없이 얻어먹었던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다오. 효상아, 나는 네가 넣어준 10,000원이 내가 받은 축의금 전부를 합한 것보다도 더 기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너한테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말이야.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결혼식에 와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받았어. 충분하고도 충분하다. 오히려 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힘든 네 상황을 미처 먼저 챙기지 못한 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미안할 따름이야. 효상아, 난 배운 게 그다지 많이 없어서 뭐가 좋은 그림이고 나쁜 그림인진 잘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내 눈엔 본디 네 성격처럼 밝고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강함이 느껴져서 난 네 그림이 참 좋았어. 문외 아닌 내가 봐도 그림이 참 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너는 반 고우보다도 더 재능 있고 멋진 화가야. 항상 응원한다, 친구야. 이렇게 길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는 아니었는데 막상 처음 말이 아닌 문자로 이야기를 하려니 말이 두서없이 정리가 되질 않더군요. 몇 번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겨우 보낸 게 저 내용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를 확인한 효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임마, 아니 이제 결혼도 해서 가정 있는 놈이 이 큰돈을 날 주면 어떡하냐? 내가 네 사정 뻔히 다 아는데 신혼여행도 못 갔다면서. 나한텐 그 돈 500만 원보다 네가 굶고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둬.
나중에 꼭 잘 돼서 나랑 내 아내한테 밥이나 한번 사줘라. 알았지? 고맙다. 고마워. 나 사실 그림 그만두려고 했어.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이 돈도 안 되는 그림 잡고 있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막상 그만두려니 내 십몇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두렵더라고. 그래서 일을 나가지도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고 그동안 고시원에 처박혀 술만 마셔댔다. 그것마저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말이야. 근데 동혁이 네가 보낸 문자가 네가 준 500만 원이 내게 힘을 줬어. 아직도 내 그림이 멋지다고 난 할 수 있다고 말해준 네 문자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고마워 동혁아. 너는 그냥 500만 원이 아닌 내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준 거야. 내가 언젠간 꼭 이 은혜 갚을게. 꼭 갚을게. 고맙다 동혁아. 갚긴 뭘 갚어. 너한테 힘이 되었다면 그걸로 난 됐어. 괜히 갚는답시고 다른 일해서 돈 벌지 말고 꼭 계속 그림 그려. 알았지? 그럼 이만 끊는다. 그리고 몇 달 뒤 효상이는 제게 그림 하나를 택배로 보냈더군요. 작은 쪽지와 함께요. 친구야,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건 내 그림밖에 없구나. 너와 통화한 후 내가 고시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야. 기쁘게 받아주면 좋겠다. 네 말대로 나 힘내서 살아볼 생각이다. 고맙다. 환한 해와 어두운 달이 동시에 그려진 멋있는 그림이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에 효상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동창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 해외 어딘가로 일을 하러 떠났다고 하더군요. 떠났다는 나라가 어디인진 알지 못한다고요. 걱정은 되었지만 소식을 알 길은 없으니 저는 앞으로 힘내서 살아갈 거라는 효상의 말을 그저 믿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별일 없이 무탈하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길 바라며 사라진 효상이를 가슴에 묻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을 훌쩍 넘겼더군요. 깨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이 나이쯤엔 적어도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더라고요. 4년 전 저는 회사를 그만둔 후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퇴직금을 전부 들여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더니 벼랑간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하더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스크 시국 말입니다. 처음엔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던 시국은 아무리 대출로 또 국가의 도움으로 연명을 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늦게나마 뛰어든 배달도 매출이 저조하기 마찬가지였고요. 이젠 받을 대출도 더 받을 지원금도 남아있지 않아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그저 최대한 적은 손해로 가게를 처분하는 일이었죠. 이번 달까지만 가게를 운영하고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이었죠. 가게를 처분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진 저는 부엌에서 홀로 술잔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놓긴 했지만 가족들이 잠에서 깰까봐 소리를 한껏 낮춘 상태였고 그마저도 도대체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건지 눈에 들어오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저 거실 소파 위에 걸린 효상의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 최근엔 녀석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효상이가 많이 생각나더군요. 잘 지내는지 어딘지도 모르는 타국에서 건강은 한지 결혼은 했을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요. 매정한 녀석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연락이라도 한 통 해줄 것이지.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들으면 참 든든할 텐데.
그렇게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을 무렵이었어요. 흐리멍덩한 눈으로 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제 시선을 확 사로잡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도 깜짝 놀라 소주잔을 떨어뜨릴 뻔한 걸 겨우 잡았습니다. TV에선 아주 익숙한 얼굴이 송출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1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제 친구 효상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 효상이었어요. 얼굴 아래엔 화가 권효상이라는 자막이 달려있더군요. 너무 놀라 TV 볼륨을 켜고 내용을 들어보니 그 내용은 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해외 유명 화가인 효상이가 오랜 타국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한국에 입국해 개인전을 열었다더군요. 방송은 바로 개인전을 연 효상이를 인터뷰하는 내용이었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입이 떡 벌어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방송은 이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TV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말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지 거의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동안 멍해 있던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으로 화가 권효상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죠. 이럴 수가, 효상이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되었더군요. 효상이의 개인전에 대한 정보는 굳이 찾아볼 수고로움도 없이 상단에 티켓 예매 관련 창이 떴고요. 제가 워낙에 예술에 관해선 관심도 없고 문외한이었던지라 효상이가 그렇게 성공한 줄 미처 몰랐던 겁니다. 바보같이 효상이를 그렇게 찾아댔으면서 왜 정작 미술 쪽으로는 효상의 이름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무엇에 홀린 듯 당장에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없어졌다던 효상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역시나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효상이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는 곳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효상이가 그곳에 있을지 없을진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미술관 건물의 뒤편에서 저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효상이를 극적으로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효상아, 권효상. 아니, 이게 누구야? 야, 한동여.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이거 지금 꿈인가? 정말 너 맞지? 동혁이 맞지? 너야말로 효상이 맞지?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마주칠 줄은 몰랐네. 야, 너 얼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너 이 자식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한테 연락은 한 통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아. 우린 다 큰 아저씨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어깨를 마구 두드려댔습니다. 효상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효상인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고 눈에서 빛이 나던 20대 초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왔더군요. 살도 많이 붓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배 나온 아저씨인 제 몸과는 다르게 효상의 몸은 건장하고 탄탄해 보였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생사조차 모르던 효상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나다니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우린 그날 밤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고 정말 오랜만에 서로 술잔을 부딪혔죠. 효상이와 저는 마치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웃음이 얼굴에서 떠날 줄을 몰랐죠. 그래도 너 이렇게 잘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 어때? 해외 생활은 할만했어?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동혁이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사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
누가 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은 다 무너져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네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지려고 했는데 너가 500만 원을 보내준 거야. 진짜 눈물 나더라. 그때 정말 한참을 울었지. 그리고 번쩍 제정신이 들더라고. 집구석을 보니 뒹굴어 다니는 술병에 옷가지에 아주 페인이 따로 없는 내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 그래서 무작정 해외로 떠난 거야. 어차피 한국에서는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내게는 참 암울한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살고 싶어서 나갔던 거야. 초기 자본은 네가 준 돈 500만 원. 그걸로 비행기값 구하고 아껴가며 생활했지. 물론 거기에서 허드렛 일하고 돈도 벌면서 말이야. 근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더라고. 그래도 나는 나를 응원해준 단 한 사람, 널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다. 성공하기 전까진 절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말이야. 그리고 역시나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운이 좋게도 길거리에 전시해둔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더라고. 그분이 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준 스승님 같은 분이지. 그분 밑에서 일을 많이 배우면서 조금씩 내 그림을 그려 팔기 시작했더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분 그림 전시할 때 내 것도 같이 전시했더니 말도 안 된 광경이 펼쳐졌지. 어느샌가 나중에는 단독 전시회를 열고 있더라고. 이 말이 맞았다, 동혁아. 나는 할 수 있었어. 나는 재능이 있었고 힘들었을 당시엔 그저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야. 너무도 아픈 성장통이었던 거지. 그 진창에서 날 꺼내줬던 게 바로 너야. 사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너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너 그 사이에 이사 갔더라. 그리고 수소문 하려는데 이놈의 개인전 일정이 도통 빡세야 말이지. 그래서 바쁜 일만 끝나면 곧바로 널 찾으리라 벼르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연락 한 통 없던 놈이 말은. 나도 너 정말 보고 싶었다. 특히 요새 들어선 더더욱 네 생각이 많이 났어. 왜? 넌 요새 어떻게 지내는데? 무슨 일 있어? 휴, 그냥 4년 전에 시작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접으려고. 회사 그만두고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전부 때려 부었는데 어떻게든 이 시국이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대출로 버텼었는데 아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더 좁은 전셋집으로 이사도 갔었는데 말이야. 에휴, 이제 가게 처분하면 나 뭐 먹고 살아야 하냐? 이 나이에 받아주는 회사를 찾는 것도 힘들 거고 다시 창업을 할 자신도 없고 남은 건 가게 처분해도 다 못 갚을 대출금 뿐이다, 효상아. 세상 사는 일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 그치? 제 사정을 주저리 이야기한 뒤 너무 구차한 말만 한 것 같아 머쓱해진 저는 멋쩍게 웃으며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어요. 그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효상이는 말없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입을 열고 제게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야, 동혁아, 너 내가 떠나기 전에 준 그림 아직 잘 가지고 있냐? 그 해랑 달 있는 그림? 당연하지 임마. 내가 아무리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도 네 그림의 자리는 항상 우리 집 거실 정중앙이었어.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그림 보면서 버텼다. 참 너 같은 그림을 주고 갔더라. 볼 때마다 힘이 되었어. 그래? 잘 됐다, 동혁아. 너 그 그림 팔아볼래? 나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린 작품은 팔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에 받을지 모르겠다만 지금 내 그림들이 최소 2천에는
많게는 2억까지 팔렸으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보단 지금 내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가 필요한 돈이 얼마야? 뭐? 급한 거는 3천 정도긴 한데. 아니야, 됐어. 나한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데. 그리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린 그림인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걸 파냐? 그냥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란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림은 다음에 더 멋진 놈으로 그려줄게. 너 가장이란 놈이 그러면 못 써. 재수 씨랑 네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아주 아픈 구석을 쿡쿡 찌르는구나. 그래, 알겠다. 네 말이 맞아. 너한테 미안하다만 고생하는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지.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 효상아. 고맙긴. 그 그림 내일 나한테 좀 가져다 줘. 내가 팔아볼게. 그렇게 효상이와 헤어진 다음 날, 저는 효상이의 말대로 거실에 그림을 떼어 효상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효상이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었죠. 너무도 믿기지 않아 휴대폰 너머 효상이에게 2번, 3번을 되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효상이 네 말을 맞게 들은 게 정말 맞냐고요. 3,500? 그 그림이 3,500만 원에 팔렸다고? 그래 임마. 이야, 나 권효상 아직 살아있다. 그치? 네 친구 멋지지? 멋지다 뿐이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말인데 동혁아, 너 이제 한숨 돌린 거면 다시 카페 시작해보지 않을래? 지금 카페는 적고 갤러리 카페 같은 거 말이야. 카페? 그렇게 망해놓고 또 카페를 하라고? 야, 이제 마스크 시국도 거의 끝나가잖아. 그렇다고 지금 망한 그 카페를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 먹고 살 게 막막하다며.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네가? 카페를? 어떻게? 네 친구 이래봬도 꽤 유명한 화가다. 이미 내 개인전 작품들도 다 완판됐고 한국에서 연 첫 전시인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이 말이야. 만약에 네가 한다고 하면 내 작품들 몇 점 그 카페에 기증할게. 그것만으로도 찾아오는 사람들 꽤 될 거다. 고맙긴 한데 네 그림 엄청나게 비싸다며. 그것들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나 나한테 줘도 괜찮겠어? 다 네가 피땀 흘려서 공들여 그린 작품들일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냐? 네가 예전에 나한테 줬던 500, 어떤 돈인지 내가 다 아는데 그 돈과 네 응원이 없었으면 개인전이 뭐냐? 지금 이 권효상이라는 사람이 붓이나 잡고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네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들이야. 그런 너한테 고작 내 그림 몇 개가 아깝겠니? 난 너한테는 그림 10장, 아니 수백 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어. 참 고마운 친구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준 돈으로 새 출발을 했다고 한들 제 품에 들어온 돈 내보내는 건 나라님한테 주기도 싫은 법이라는데요. 효상이의 말에 저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도와준다고 염치 없이 뻔뻔하게 그 도움들을 다 받아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저 정말로 그땐 절박했거든요. 아직 아이들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당장 집주인이 올해의 전세금이라도 올려달라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지. 공사판이라도 나가야 하나 막막하던 차에 효상의 그런 제안이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저는 두 눈 꼭 감고 효상의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10몇 년 전 효상이에게 내어준 500만 원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달 며칠을 마지막으로 카페를 폐업한 전 경기도 외곽, 그중에서도 아주 변두리의 건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효상이가 도와준다곤 하지만 카페를 차리는 비용은 제 몫이었고 제 수중에 남은 돈으로 터가 좋은 곳에 재창업을 하기엔 어림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경기도 외곽을 샅샅이 찾아다닌 저는 거의 다 무너져가는 2층짜리 카페를 아주 싼 값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전부를 건물 리모델링에 쏟아부었죠. 사실 돈만 제가 되었다 뿐이지 건물 리모델링조차 효상이가 대부분 도와주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갤러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저 대신 효상이가 자신에게 리모델링을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카페로 들어선 전 너무 감격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떠냐 동혁아? 이만하면 꽤 쓸만하지? 우와, 이게 다 뭐야? 너 도대체 그림을 몇 점이나 기부한 거야? 이건 갤러리 카페가 아니라 거의 그냥 갤러리잖아. 카페 외관도 내부도 정말 너무 멋있다. 미술관이 따로 없어. 내가 혼자 업체에 맡겼다면 절대 이렇게 만들지 못했을 거야. 고생 많았다 효상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직 놀라긴 이르다. 너 아직 메인층인 2층은 못 봤지? 어서 올라가 보자. 동혁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더 보여줄 게 남았다니. 저는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근대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효상이가 제게 보여주고 싶다던 그건 정말이지 제 눈가를 뜨거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때? 죽이지? 효상아, 그건 바로 2층 벽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떡하니 걸려있는 제가 팔았던 효상이의 그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이 그림은 팔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말이지. 사실 이 그림 산 사람이 나야. 예전 너처럼 나도 너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네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면 어쩌나 싶어. 겨우 생각해낸 게 이 방법이었네. 뭐 네가 가지고 있던 그림을 내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도로 가져온 거니? 팔았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 그리고 나도 너처럼, 아니 너 이상으로 저 그림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고시원에서 나오기 직전에 저 그림 그리면서 내 못난 모습, 돌아올 수 없는 과거, 앞으로의 다짐 같은 것들을 전부 밀어넣었거든. 저 그림 자체가 내 과거고 그 당시 나의 현실이고 미래의 나였어. 그런 그림을 어떻게 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어? 저 그림이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네 곁이더라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아주라. 알았지? 이놈아, 왜 사람을 이렇게 울리는 거야? 이제 나이 먹으니 눈물이 마르질 않네. 고맙다,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토록 이 가슴에 새기며 살게. 은혜는 우린 친구잖아. 친구는 힘들 때 같이 나누고 기쁠 때도 함께하는 게 친구야. 난 100명의 친구보다 오직 한 사람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내 친구로 남아줘서 고맙다. 저는 그 순간 어릴 적 꾀죄죄한 제게 씻고 가라는 말 대신 효상이와 물놀이를 하고 가라던 효상이 어머님의 따뜻한 배려와 마음씨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따뜻한 효상이의 마음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효상이는 제가 과거에 준 500만 원으로 그저 앞으로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고 선하고 다정한 자신의 본 모습도 함께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2주 뒤 오픈한 가게는 마치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경기도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어 근처에 관광할 것도 전혀 없고 식당들도 몇 없었거든요. 그래도 효상이가 자신의 SNS와 주변인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준 덕분에 일부러 이 먼 곳까지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한 번은 이 카페에서 아예 팬사인회를 열기도 했다니까요. 그날 손님이 얼마나 밀려들던지
다시 한번 효상이의 유명세를 실감하던 순간이기도 했죠. 그렇게 제 카페는 점점 인터넷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젠 주말이면 자리가 만석이 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저는 친구 한 명 잘 둔 덕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와 효상이는 예전처럼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시간을 일부러 빼서라도 만나 술잔을 기울이곤 합니다. 퇴근하고 효상이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마시는 소주 한 잔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달더라고요. 간혹 효상이를 너무 자주 만나게 되는 나날들이면 아내가 집에 좀 들어오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효상이를 만나는 걸 말만 그렇게 하지 싫어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효상이의 소식을 제가 전했을 땐 아내 본인이 더 기뻐하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전에도 느꼈지만 참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죠. 자신의 일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친구도 아닌 남의 일에 저렇게까지 진심을 다해 기뻐하고 축하해 주다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말 결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다니까요. 할불출이라고 혀를 차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축의금을 효상이에게 주는 걸 아내가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효상이도 그리고 지금의 저도 분명 없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 제 아내 덕분이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또 결혼할 겁니다. 아, 물론 당연히 효상이와도 친구를 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사연 초반에 말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드디어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남의 집에 새 들어서 살았고 부모님의 농사 또한 남의 땅에 새를 들어서 짓던 것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월세집, 전셋집을 전전하며 단 한 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제 삶 전부를 통틀어서 처음 생긴 자가인 거죠. 처음 집 계약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집 계약 소식을 들은 효상이도 그날 좋은 술을 가져왔다며 비싼 샴페인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이사를 한 후 얼마 전엔 효상이가 글쎄 어린이날이라고 우리 부부에게 말도 없이 아들 두 녀석의 장난감을 한가득 사서 집에 찾아왔지 뭡니까? 아이들은 좋아서 날뛰고 난리도 아니었고 저와 아내는 좋으면서도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며 미안해하고 효상이는 자기가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해 놓았으니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며 한술 더 뜨고 아주 효상이 자신이 우리 가족이라도 된 듯 너스레를 떨지 뭐예요? 뭐 이미 효상이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긴 하지만은요. 요즘 이렇게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앞으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효상이와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40 중반이 넘도록 아직도 장가를 가지 않은 효상이가 얼른 본인만큼 마음씨 고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랍니다.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외모도 멀끔하고 착하기까지 한 놈이 여자는 안 만나고 허구한 날 저만 찾아오니 아주 걱정이라니까요. 얼른 효상이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식구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간다면 참 좋을 텐데요. 뭐 효상이가 노력을 안 하면 저라도 중매 자리를 열심히 알아봐 줄 생각입니다. 요새 효상이와 술을 한잔 하고 있노라면 문득 유명한 문구가 떠오르곤 합니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이요. 앞으로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저는 제 가족과 든든한 제 친구 효상이만 곁에 있다면 제가 가진 행복으로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엔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있으신가요?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한 번씩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 모르죠. 그 친구가 효상이처럼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요. 마지막으로 효상이라는 친구는 실명이 아닌 가명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가 원치 않더라고요. 이런 걸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싶진 않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도 내가 아닌 네가 돼야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참 속이 깊은 친구죠? 그래서 사연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 소주 한 잔 들이키면서 방송을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